자,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정치적인 정오와 사회적 추락을 우리가 한마디로 패거리 문화의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건절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정오한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절대로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오로 인해서 시정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국민 다수에게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입증을 함으로써 다수의 공감을 얻어서 그것이 시정이 되지. 댓글을 달고 정치적 정오를 쌓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정오의 대상인 당사자만 사회적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선거에 옛날에 한번 출마한 적이 있죠. 37인가 할 때. 선거에 나갔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돈을 달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몇 표가 있다, 어느 마을을 책임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전부 선거 부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평범한 식당 주인이자 평범한 이 식당을 하거나 또 가게를 하거나 세탁소 주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멀쩡한데 왜 선거에는 그렇게 한마디로 선거에 나선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은 듯이 달라고 했을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오늘 한나 아렌트가 독일이 저렇게 홀로코스트를 하는데 수많은 독일의 국민이 동조해서 학살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우리 인이 수기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라고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정오를 퍼붓는 사람도요, 결국은 자신들이 이 악의 평범성 속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사고가 마비되고, 또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니거나 어떤 자영업을 하거나 집의 아버지로서 자기의 행동과 상대방에 대해서 섬뜩한 댓글을 다는 행동은 그는 굉장히 오차가 있는 거죠. 그들도 만나보면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허구한 날 종북 척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 정오의 동원이 되어서 수단으로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재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특파원으로 글을 쓰고 있던 딱 그때 1961년에요. 미국에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요, 실험을 하나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느냐? 예일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권위적인 불법적 지시,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서 인간들 다수가 저항하지 않고 대부분은 거기 복종한다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징벌에 의해서 학습 효과를 올리는 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내걸고, 그러니까 거짓이죠, 몰카처럼. 그래가지고 이 실험 대상자들을 교사하고 학생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니는 교사 역할을 해라, 니는 학생 역할을 해라. 반반씩 나누어서. 그래서 학생 역할을 하는 비실험자에게는 전기 충격 장치를, 가짜 장치를 달고, 교사에게는 가짜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이건 진짜로 전기 충격이 저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고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한테 시켰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15V가 최저고, 그 다음에 450V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450V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0.1%만 단지 450V까지 최고의 전압을 올린 단추를 누를 거다. 자기는 그게 가짜라는 걸 모르고 실제 누르면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죠. 우리가 반사작용을 실험을 하면서 이 파브르의 이 개한테 초인종을 누르고 먹이를 주면 개가 나중에 그냥 이 먹이를 안 주더라도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린다라는
이 조건 반사 실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실험을 했는데 과연 몇 프로가 실제로 450V 최고 전압을 눌렀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 이 틀도 돼요. 한 10%? 우리 배장님은 몇 프로? 한 50% 이상일 것 네, 같은데요. 몇 프로? 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한 50% 이상. 네. 네. 몇 프로? 그게 횟수가 그 반복이 되면은 네.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하지 네. 않았을까. 아, 띵동이네요. 무려 65%가 450V를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요, 사람이 얼마나 위에서 권위적으로 지시했을 때 그 불법적인 부분조차도 나중에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수용해 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실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국 사회에 좌우에 극단적으로 가면서 정치적 정오를 쌓고 있는 이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하지 않으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종북 척결을 외치면서요, 나도 종북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친북, 종북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그야말로 친북, 종북은 척결돼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친북, 종북을 척결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친북, 종북을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북 척결하고 띠를 들어오고 가서 종북 척결 이렇게 하면 종북 척결이 된다고. 그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종북 척결이 된다고? 자기 자신- 태극기만 들고 휘두르면 돼요? 자기 자신부터가 꼭 경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북을 체험을 하게 했으면 제일 빨리 알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정답인데 실현이 불가능한 거니까 실현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종북 척결은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종북 척결은 그 자기 그 양심의 명령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내 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종북을 따르고 좌파가 된 거 하는 건 나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 내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거 종북을 해야겠다면 그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칸트 철학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종북 척결을 하려면요, 박근혜 대통령 4년,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종북이 척결됐습니까? 종북 세상이 돼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다 종북 세상이 됐죠. 그러면 종북 척결을 주장했던 그 두 대통령이나 거기에 따라서 종북 척결해갔다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을 달한 거나 국정원에 댓글을 달한 거나 이런 게 종북 척결에 도움이 됐습니까? 자, 그 종북 척결하자고 이 띠 메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이 태극기 흔들고 뭐 플래카드 걸고 한 사람이 도움 됐습니까? 진정한 종북 척결은요, 솔직히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걸 보여주면 종북이 척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요, 종북이 척결이 돼요. 지금 20대부터 40대가요, 저렇게 좌파 진영에 매도되면서 이 문재인 적폐청산을 지지한다. 그건 지지하는 거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0대부터 40대 사이에는 8, 90%가 지지를 해요. 거기에서 우파, 보수 지지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 사람들한테 공정한 세상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식으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9년 집권하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노무현 5년 겪으면서요, 그 전에 김대중 5년이 있었지만은 다들 어떻게 했어요? 좌파였던 사람, 종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정권은 신물이 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잘나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빗자루를 꼽아놔도 빗자루를 찍지 정동영은 안 찍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둑이라도 좋다.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너네들은 좌파고 무능하고 도둑질도 했으니까 도둑질을 좀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춰지지만은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낫다. 그래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찍은 거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돌아서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때 대다수의 20대, 40대는 노무현식의 그런 좌파는 싫다라고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거 정당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열린우리당이 우리가 열려버렸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당원이 하나도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정치적 정오 이런 부분을 보수 진영에서는 종북척결로 잡고 있는데 진정한 종북척결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종북척결을 말을 하고 그걸 공작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종북이 뿌리를 붙이지 못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종북척결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20대하고 40대한테 희망을 보여주고 사상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만 줘도요.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지금 20대, 40대가 뭘 원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를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도 안 해요. 다만 당신들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정치적 정오가 얼마나 인간성을 추락하게 하는가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보면 인터넷에 만나가지고 댓글 때문에 싸우다가 정치적인 찾아가서 살인한 거 있었죠. 예? 부산까지 찾아가가지고 살인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양쪽에 패거리를 지어서 열심히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시발단이라고 있었죠.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마치 보수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댓글 다는 사람처럼 보여졌죠. 트위터나 이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뭐 같이 하자고 내가 다 거절했는데 열심히 트위터 다는 사람들 있었죠. 보수 쪽에 서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정원의 알바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거는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돈 받고 그렇게 열심히 댓글을 다는데 수많은 사람은 그것이 보수의 가치를 사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꿀 오소리니 뭐 이렇게 해서 댓글을 열심히 다는 사람 중에 이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희는 없어요. 예? 안 들어요. 이쪽. 저기. 좌파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국민들을 정치 브로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에게 아무런 양심적 끄리낌도 없이 인간적인 모멸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간성이 그 순간에 파멸되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요, 솔직히 제 글을 봐줘서 고맙지만은, 정말로 저런 댓글을 다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라고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댓글을 달게 하는데 이용된다면, 이것도 나는 제약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 진지하게 제 유튜브 내용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편견 없이 보면 그런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자, 우파 보수의 입장에 서서 정오를 표명한다고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상식에 기반을 둔 분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정치적 정오의 대상을 이렇게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범죄적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에서 아마 그렇게 전업적으로 정오의 정치적 댓글을 달면요, 벌써 다 사법 처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패거리 문화의 앞장서는 정오를 조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률을 안 만드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오를 퍼붓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법 처리를 하려고 가면 그거 사법 처리 시키기가
증거를 다 출력해서 갖고 가도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이 좌우 정치권입니다. 보수가 집권했을 때는 그런 똘마니들을 낭산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좌파들이 지금 여론을 형성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반대 진영을 척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법을 만들면 장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처벌이, 범죄 처벌이 한국이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을 직접 좀 보자 해서 만나면 인터넷 안에서는요, 정말 온갖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막 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씹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그래도 조폭 두목 정도의 포스를 가졌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만나서 보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찌질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익명에 숨어서 저렇게 정오를 직업적으로 표방을 하는가? 이 국민이요, 시간이 나면 노동을 해야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이 댓글 다는 그것도 정신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거리 선동이 과거 히틀러 시대 때는 군중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전부 박수치고 하일 히틀러하고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죠, 동영상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이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선동의 방법도 상당히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히틀러처럼 하거나 나치처럼 또 무솔리니처럼 하거나 사이비 종교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과거는 구호를 외치거나 아젠다라는 자기 주장을 내거나 뭐 히틀러 국기 같은 상징물을 낸다거나, 안 그러면 이 사이다 발언에 의존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는 SNS로 한마디로 정치적 정오를 무차별한 대중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시기에는 거리에 이제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는 식으로 이제 군중 집회를 통해서 반영하는 방식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SNS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군중 집회, 즉 나치 때나 통했던 방식이 한국에 통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촛불이 직접 민주주의다. 자, 이제 자기는 자기 말에 책임을 들어야 돼요. 물대포 쏘지 마라 그러죠? 자, 엊그제 저기 우리 경찰 간부 한 명 나오셔가 치안감 했던 분 말씀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분 말씀 신중하게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으시던데. 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신중하게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도 우리가 패거리 문화에 물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정도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 불러서 사이다 발언을 듣기를 원하면 그런 사람 없어요. 어디 저기 전직 순경 불러다가 하면 시원하지요. TV에 나와서 사건 사고 범죄하면서 전직 경찰관 직책 단 사람들요, 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경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대포가 이제 이 정권 안 쏜답니다. 백남기가 죽어서. 그럼 물대포가 없으면 10만 명만 데모하러 나와도요, 광화문은 뚫린다는 겁니다. 그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촛불이 직접 민주주의다 했죠. 그럼 앞으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든 한 11만 명이 광화문으로 갔는데 물대포는 안 쏠 거 아닙니까? 내년 봄에. 봄에 5월달 되면 따뜻하게 데모하기 엄청 좋죠. 그러면 그때쯤 북한하고 뭐 딜 쳐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 위태롭게 하면 문재인은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횃불 들고 나가면 물대포 안 쏘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나와라 하고 끌어내겠다 하면 어찌 됩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뭐라고요? 촛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지금 패거리 문화에서 컨텐츠를 누가 던져줘요? 정치인이 던져줍니다. 다스를 가지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처음에 누가 그걸 하라고 시켰어요? 정치인이 하겠죠. 자, 그게 잘 이렇게 바람이 안 부니까, 전번에 뭡니까? 저기 헌법재판소장 하려다가 안 된 사람. 예.
하도 떨어진 낭만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김희수. 자, 감사해요. 무슨 김희수인가를 민주당 대변인이 그걸 하라고 올리니까 1시간 뒤에 검색어 1등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가요. 이 온라인에서 뭐라고요? 삼성입니다.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규모도 재벌입니다. 물건 파는 것부터 해서 복덕방까지 전부 다 합니다. 광고까지요. 그런데 이 네이버하고 다음을 규제하자라는 것은 반대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하고 삼성 규제하자거나 재벌 규제하자는 오프라인의 재벌 반대는 한국당에서 합니다. 이 둘 다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거대 기업이 모든 부분을 장악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경제에 옳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공정한 규제를 해야죠. 그래서 좌파들이 항상 이중적이라는 것이 삼성은 척결하자 하면서 왜 네이버는 다음은 봐주자 이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목사님. 여론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구도대로 끌고 나가려는 거죠. 그 여론 장악의 수단으로 예. 네이버하고 다음이 자기들 똘마니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갖고 그 다음 카카오에는 전무하던 사람이 비서관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즉 플랫폼이라고 하면 도구, 즉 인터넷에 주로 전파할 수 있는 장의자 도구인 네이버하고 다음을 통해서 하도록 처음에 던져주는 사람은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 뭐 한 10만 명 안팎쯤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퍼다 나르면서 그것을 여론양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솔직히 수구, 보수나 거구들도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똑같은 짓거리를 알바들을 시켰어요. 다만 쟤들은 이런 부분을 장악하는데 벤처나 IT 부분에 훨씬 뛰어났고 대중의 감성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보수는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촌스럽게, 증거가 나게, 남게, 티나게, 찌질하게 하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치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려면요, 그 시대에 맞는 본질적인 고민을 대중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키워나가서 결국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큰 우리 서민들의 고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이에요.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 예. 자식 교육 문제, 예.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생활 문제, 예. 교육, 일자리. 그렇죠.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애들도 다 키우고 그래서 그렇게 예. 큰 어려움은 모르고 결혼도 다 했습니까? 예, 뭐 별로 예, 걱정 없이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여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예, 갖나 예, 봐요. 예. 글쎄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예, 정의로운 사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뭐, 딴 일 하셨구나. 중요한 일이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려면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입시 문제를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완벽한 입시 방법을 가지지 못할 바에야 과거 학력고사식으로 복귀해서요,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정하지가 않지요. 절대 공정하지가 않지요.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3,800가지가 되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누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요. 자,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건 보수 정권이 돼도 해결할 수 없고요, 진보 정권이 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국민들한테요, 이게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임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일자리 문제들을 그래도 최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한 10년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공론화 시켰어요. 무슨 원전을 없애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론화할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기업이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느냐. 기업이 나서서 일자리 창출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도 거짓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나서서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끝났어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실업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실업자들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가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는 소득이 적은 시대가 보편화되고 부부가 벌어도 300, 400 버는 시대가 보편화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지 않아서 노동을 해서 15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한마디로 사회적인 합의를 하도록 사회에서 옳은 여론들을 많이 던져주고 결국은 정치인과 정당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법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왜 포퓰리즘이 번성을 하고 극우가 번성을 하고 극자도 좀 극우만큼은 아니지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왜 포퓰리즘이 저렇게 나라마다 다 휩쓸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기성 정치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과거 같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 같으면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도화할 건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다수의 뜻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극단적인 선동을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기성정치는 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한국에도 그 시대가 지금 임박을 해서 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국민이라면 제가 이제 가끔씩 시민이라 말을 쓰면 저것도 또 좌파다 그럽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보수나 우파를 쓰느냐, 시민이나 국민을 쓰느냐,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요. 단어에 집착할 시간에 내가 가지는 이 사회적인 컨텐츠에 대한, 즉, 텍스트라고 부르는 말 복잡하게 원래 좌파들이 이야기하고 지식인들은 컨텐츠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회적인 주요 토론 과제에 대한 내 시각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정치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정치인 앞잡이인 홍위병, 빠돌이, 완장 찬놈들이 한마디로 정치인이 던져준 아주 형편없는 자신들의 이해와 기반이 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회 여론인 양 오도를 하고 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10만 명의 의견이 국민 절반을 잘라서 절반이나 3등분을 해서 좌파가 3천, 중도가 4천, 보수가 3천이라고 하면, 우파가 3천이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10,000명 중에 말입니다. 불과 이 10,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어떤 의견을 갖다가 퍼뜨려서 날라서 그것을 SNS를 통해서 이 뉴스를 보거나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의견이 되도록 만드는 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래에는 민주주의가 될 것 같습니까? 독재가 될 것 같습니까? 독재가 되죠. 우리 SF 영화 보면 전부 독재예요. 예. 왜 미래에는 독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개인들이 아까 말한 사고의 독립성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정치에 한거도 하고 그리고 대중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대가 사라지고요. 모든 생각을 어디서 봐요? 인터넷에서 보는 뉴스와 인터넷에서 보는 의견을 대중적인 의견이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기 구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인터넷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들이 뭘 해요? 나중에는 네이버나 다음의 사장이 정치인을 고용을 해서 네 대통령 해라는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서울대에서 만드는 60년 이후의 미래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이 우려스러운 게 왜 우려스러워요? 한국만큼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잘 깔려서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 한번 보세요. 집에 애들 있는데 방마다 뛰어 들어가가 스마트폰 가지고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게 뭐냐? 거기서 보는 의견은요, 이미 그 사람한테 가공되어서 특정한 세력을 위해서 가공되어서 그 특정한 세력의 시각이 주입된 한마디로 만들어진 뉴스, 만들어진 의견을 던져주면 그걸 갖다가 20대하고 40대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던져주면 60대, 70대, 80대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60, 80대와 10대부터 40대 사이의 의견이 그렇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중이 한마디로 정치인의 앞잡이가 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답이 없다는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요, 이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지 못하면요, 한국 사회는 망합니다. 왜? 안 되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의견을 좌우해서 더 많이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의 저런 식의 적폐청산을 박수를 치면요, 정말로 문재인은 지금 자신의 정적인 반대 정파를 다 쓸어버리려고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박수를 쳐요. 근데 거기 저항하는 사람도요, 도둑질 한 놈 잡아가지 말라고 저항하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 다 잡아가라. 근데 니는 안보를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진작 말할 게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니 언제 어디서 얼마 갖고 갔대. 그걸 정확하게 까야지요. 자, 그럼 왜 빠돌이가 되느냐? 여러 계층이 있는데 제일 위의 계층은 현실적인 이익층입니다. 최상위에서 한마디로 이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정치인들과 무슨 좌파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우파 정당 이런 데 대가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론 형성의 패거리 문화의 최상층에 있어요. 두 번째가 자기 과시형입니다. 내가 정치인하고의 관계 유착을 유무형적으로 파워를 과시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자, 옛날에 보면 노사모의 간부들이라든지 지금도 있을 거예요. 문꿀 오소리의 간부라든지 우파 쪽에도 그런 층이 있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만족형이에요. 내가 좌파를 해야, 내가 우파를 해야 이게 내 인생에 사는 의미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고 SNS는 시간의 낭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실 도피형입니다. 이거는 자기 처지가 불우해요. 근데 내 불우함의 원인을 누구한테는 책임 전가하고 싶은 계층이 많죠. 지금 직장이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비정규직 젊은이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틀딱 노인들도 그래요. 틀딱이라고 부르면 불쾌하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사고가 마비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불리어서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틀딱이 안 되려면 정말로 사고가 계속 나이가 들어도 독립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정치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이건 홀릭이라고 그러죠. 그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국민들의 한 1, 2%는 미친 놈이 다 있어요. 미국 가도 1, 2%는 미쳤고, 미국에 총 쏘는 애들, 총기 난사는 애들, 그건 미친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제일 위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보는 놈들이 자기 과시형한테 던져주면 이놈들이 퍼다 나릅니다. 컨텐츠는 현실적 이익층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형들은 이것이 이제 자기의 사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불만을 가진 계층들이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퍼다 나르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종교 집단화된 미친놈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힌두교의 계급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위에가 브라만, 무슨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SNS에도 이런 계급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어르신은 계급이 어디쯤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SNS 안 하십니까? 어르신은? 저 같은 경우는 중간쯤 보고 있습니다. 아, 3번. 예. 자기 만족형. 나는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만족하시죠. 예. 그건 자기 만족형이네. 말씀 길게 하셔도 자기 만족.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1번하고 2번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과들은 숨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 자, 0.1%밖에 안 되는 1, 2번이 결국은 나머지 99.9%를 다 이용하고요. 소모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시대적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악행에 자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다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오에 기반한 좌우 지지가 무슨 정치 사회 구조의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이 세력들요, 10년 뒤에 다 사라집니다. 이게 안 사라지면 한국은 히틀러 같은 사회에 접어들거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회가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다 감추어야 될 만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의 이 지금 사회적 악행을 용납하지 않는 이 집단적인 양심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5년도 못 되어서 지금 설치고 적폐청산안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국립호텔에 가겠죠, 그죠? 이 정부의 무상급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꺼낼 때 하려면 임기 초반에 하지. 4년 차에 코너에 좀 몰리니까 끄집어냈을 때 그거 갖고 국정교과서가 될 거라 보셨습니까? 힘들게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국제교과서가 완전히 그 적폐로 된 거죠. 국정교과서의 이 전도사 잔다크는 이 화형에 처해졌습니까? 잘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잔다크는 뭐하는 사람이 잔다크예요?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화형에 처해져야 잔다크잖아요. 진실이 거부되면. 근데 국정교과서의 전도사는 배지 잘 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딱 물어보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좀 답을 해주세요. 이대로 보수가 집권한다면 박근혜 이명박식으로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아니, 온다면. 징그럽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함사님. 다시 집권하면은 네? 더 나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박근혜 이명박이 했던 방식으로 보수가 다시 집권하는 게 최악의 선이라고 하면요. 그건 좌파가 들어가가지고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더도 못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요. 문재인 싫어서 박근혜 옳았다, 이명박 옳았다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사고가 마비된 이 패거리 문화에 적폐를 자기도 또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댓글 한번 보세요. 70%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속에서요. 자기 인간성이 추락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이름 걸고요. 나는 어디 사는 누구고 직업은 뭔데 내 자식은 누구고 내 마누라는 누구고 이런 거를 다 내걸고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런 사람 0.001%도 없을 거예요. 왜?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창피해서 사람 없을 때 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오를 내뿜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무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람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미래가 무사하겠습니까? 대부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요. 상습적으로 합디다. 다른 사람이 달아요. 제가 댓글을 단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마비된 행태에 어떤 특정 정파의 패거리에 빠돌이가 되어서 무비판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가 결국은 적폐를 양산하는 건데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우리 사회의 정의, 지성, 지식, 문화, 인문, 교양 등 우리가 흔히 클래스라고 부르는 수준이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짓거리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면서요. 자, 제가 비교적 그래도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도 이 SNS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 수준이 발바닥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 극소수파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뭐 황장수 몸도 안 좋은데 불쌍하다 하고 이제 동정을 합니다. 이 주사파가요. 엊그제 뭐 임종석이 주사파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왜 득세했는 줄 알아요? 주사파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학가에 소련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 PD, 노동운동 계열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학생을 꼬드기로 가면요. 한여름에 한겨울에요. 진짜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는 방에 한 30명이 들어앉아가 누가 잡으러 올까봐 밖에서 망보고 한겨울에는 불도 없는 방에 한 7일씩을 방학 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붙들어 놓고요. 진짜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일지 모르는 자본론이나 그 비슷한 지금 여기는 아무 필요도 없는 소련의 투쟁사부터 해서 경제사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못하면요. 무식한 놈이라 했어요. 그런데 주사파가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풍선만 좋으면 수령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수령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술 먹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는 어떤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띵까띵까 배짱이처럼 놉니다. 문화운동을 장려하고요. 결국 대학가를 누가 휩쓸어요? 공부하자는 놈이 먹혀들겠습니까? 띵까띵까 놀면서 공부할 필요 없이 열심히 돌 던지고 막걸리 잘 먹으면 된다는 놈이 먹혀들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가를 주사파가 휩쓸었어요. 80년대 대학 안 다니셨어요? 네? 다녔죠. 그죠? 그 몇 학번이십니까? 80학번입니다. 80학번. 저보다 위시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운동권 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을 때는 그죠? 좀 그렇다 봐야죠. 저는 뭐 좀 거리가 멀었지만.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한 5년쯤 내려오면서 85년쯤 전후로 해가 한 83년, 4년 이럴 때부터 주사파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생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자는 놈하고 열심히 그냥 띵까띵까 하자는 놈하고 누가 득세해요? 주사파가 득세를 하지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는 좌파 문화가 생긴 겁니다. 좌파의 노래, 좌파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이론도 없어요. 황장엽이가 북한의 최고 철학자라 해서 한국에 내려왔는데 황장엽이한테 김일성주의라는 북한식 주체 사상이 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 중심이 어떤다는 건데. 예? 무슨 실존주의 철학하고 똑같더만요. 그거 좀 뺏겨가. 그래서 허접하고 조잡하고 열악한 정보에 기반을 한 주사파 세상이 되고 그 다음 보수는 어때요? 보수가 80년대에 보수가 있었습니까? 80년대에 여기 보수가 있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파가 80년대 있었어요? 없었지요. 군부 독재가 우파고 어용단체가 보수단체 아닙니까? 그럼 보수는요, 역사가요, 김대중이 잡으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생긴 겁니다. 아스팔트 보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없었지요. 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돈을 주고 동원이 되는데. 그럼 보수의 가치나 철학이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기독상류층이 던져다 주는 어려운 거는 너네들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시위하고 데모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라고 한 1000명 동원해, 5000명 동원해 하면 거기서 만들어져서 여론이 된 게 보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요. 좌파는 주사파의 아까 말한 배짱이 논리고 우파는 관변단체의 이론, 그것이 좌우에 다 내려와서 지금 이 세상을 거구극자 진영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럽의 거구극자처럼요, 나름대로 그 사회에 평범한 서민들의 고민에 기반을 둬서 우리는 난민이나 이슬람 싫다, 또 우리는 외국에서 우리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다 밖으로 끌고 가는 게 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철학이라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좌우파는요. 철학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열한 세력들이 거대 세력화되어서 정권을 잡고 이 선거와 법률과 그 다음에 이 행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사회, 안보,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정치인들요, 불과 수백 명밖에 안 되는, 한마디로 확률 50%입니다. 민주당 아니면 한국당 아닙니까? 거기에 독립해서 뭐 해볼라 해도 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처럼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확률 50%예요. 딱 뭉쳐갖고 그 수백 명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요? 고생했다, 나눠 먹어라. 막 던지죠. 양쪽에 정의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그 밑에서 한국당이 잡아야 돼. 제가 홍준표 비판 좀 하면, 홍 대표 비판 좀 하면, 홍 대표 밑으로 집결해서 보수가 하나 되어서 문재인을 싸워 이겨야 돼. 이기면.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각자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오의 정치에 기반한 인간성 추락을 막아야 되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무슨 좌우라는 이 자신의 정파적 시각에서 빠져나오는 거는요, 마약을 끊는 것만큼 어렵고, 우리가 이 메베우스의 띠라고 있잖아요. 출구가 없이 무한 순환하는 그것만큼 복잡한 겁니다. 헬만 헬세가 이야기한 알에서 깨어나는 그런 고통 없이는요, 이런 개인의 좌우에 빠져있는 패거리 문화적 사고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메베우스 띠는 빠져나오는 방법은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이 겸손에 기반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절대로 진실이다라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어떤 특정 세력이 만들어준 거짓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세뇌되어서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수 좌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훈장도 아닙니다. 무슨 저보고 니 우파도 아니다 하면서 우파, 제가 무슨 보수 우파 이런 걸 갖고 저를 인정해주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보수라고 인정해줘서 우파라고.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권위를 누가 던져준다. 그게 오는 게 아니죠. 제가 왜 돈도 안 되는 부분에서 이 사회의 모든 좌우층 기득권 위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요,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근데 현실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계속 이 사회에서 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썩어 문드러져서 지속될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보수의 농객이다 하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면요, 막 우쭐해서 뭐 싸우고 어쩌고 하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배반을 하더라도 예수가 위대한 것은요. 예수는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시대에서 핍박을 받고 대부분이 배신을 해서 남들은 다 또라이라고 했던 행명가예요. 일종의. 그런데 결국은 그 진실이 지금 전 세계에 받아들여져서 가장 큰 종교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이 당대에서나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요, 자신의 행동과 실천이 고민의 기반을 두었을 때 제대로 이 삶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다 죽을 때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무슨 고민을 하신다고 봅니까? 내가 만약에 5분 뒤에 죽을 거라고 하면 어르신은 뭔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생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데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아,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뭔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고 가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우리 내 사랑하는 자식도 아래는 이제 아주 명쾌하게 내가 입을 마음도 돼 있고. 돌아온 이때까지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삶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정조조에 대한 불만이 내가 엄청납니다. 예? 정조조. 아, 네. 이 나라 기본을 가지고 바탕 베리난 놈들이거든요. 네, 저도 그리고 또 노동자 민노총. 민노조 그런 분들도 막 나라의 건강을 갖다 완전히 뿌리째 흔드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갖다가 내가 말처럼 시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걸 희생하더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어르신은 5분 뒤에 돌아가신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기꺼이 받아들이죠. 저도 그냥 5분 뒤에 돌아간다는 전제가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건 저는 5분 뒤에 이렇게 죽는다 하면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평생의 삶이 스펙트럼처럼 딱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 죽을 때 내가 남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주체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주체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또 누가 댓글 달겠다. 너 주사파네. 제가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고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가. 자,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이 없으면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죠. 독일 사람들도 도구가 되었고, 지금 북한의 사람들도 도구가 된 겁니다. 자신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가지고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명박 대통령 깜빵 가는 거 반대. 이명박 대통령이 깜빵에 안 가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문재인의 적폐청산에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 인이, 숙이, 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부부끼리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더만요. 참 살다 별일도 다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적폐청산한다고 해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적폐는 사라지고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도래합니까? 나중에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하셨을까요?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거나 남한테 내가 도덕적인 부분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걸 과시하고 또 남한테 강요하고 압박을 하면요, 나중에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도덕적이어야 되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버텼으면요, 깜빵 안 가고 어떻게 좀 망신만 당하고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심이 없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폐청산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다시 바뀌었지. 그 사람 자살 절대 안 할 거예요. 양심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디로 가요?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 행동이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좌우의 빠돌이들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
아까 말한 사유의 기능을 포기하고요.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무비판성.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성. 한번 보세요. 아주 정상인들처럼 살면서 익명에 숨으면 SNS 상에서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폐해를 끼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요. 이 패거리 문화가 적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좀 인식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악은 아주 평범하게 존재해서 나중에 거대한 악이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나중에 거대한 악을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려면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요, 반추해 봐야 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년에 촛불요,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갔죠. 촛불을 갖다가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은 한 1, 2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데모한 사람들이 장을 열었는데, 보수부터 중도까지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갔어요.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촛불의 결과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너 박근혜 탄핵하더만은 문재인이 돼서 좋으냐? 저는 박근혜가 잘못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면 지금 그런 판단의 상황이 100번을 오더라도 저는 탄핵에 찬성을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는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왔다. 문재인 정권이 오는데 박근혜 탄핵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온 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큰 저는 해악을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가요, 보수 우파라는 어떤 권위가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는 틀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맹목적 지지를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TV에 나가서 이 3인방을, 몽골이 3인방을 TV에서 물러가라고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보수 진영에서요. 좌파들도 비판 안 할 때 제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원인과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세상에서요, 누구의 맹목적인 나팔수나 거수기가 되거나 이용당하는 로봇이 되지 말고요, 아주 사람답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